네, 프로야구 선수 김하성 씨와 후배 선수 간의 몸싸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진실 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죠. 주요 사건 사고들 김광삼 변호사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건 사고 키워드 3개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실까요? 네. 김하성 선수 몸싸움 사건,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목격한 선수들을 조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제 참고인 조사 4명을 했어요. 예. 2명은 KBO,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같이 했던 2명하고 또 2명은 김하성 선수가 소속돼 있는 에이전시 이제 2명을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같이 선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예. 21년도에 술집에서 몸싸움할 때 그때 이제 목격했다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정말 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에이전시의 2명 자체는 그 과정 이후에 이제 4억 원을 지급했거든요. 예. 합의금 명목으로. 예. 그러면 4억 원이 지급된 경우 지금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공갈 협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협박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것이냐 예.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받은 선수들은 술자리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누가 더 많이 폭행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이매동 선수는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예. 4년 동안에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하성 선수 쪽은 그냥 몸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상습적 폭행이었는지 일방적인 폭행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결국 4억 원이나 합의금을 가져간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떠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4억 원을 가져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할 거예요. 네. 2021년에 이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거고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선수들을 불러서 경찰이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에 좀 근접하는 데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그 4억 원이요. 네. 김하성 선수가 어떤 명목으로 준 걸까? 이걸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죠. 근데 좀 약간 이제 의문은 있죠. 뭐냐면 폭행을 설사 당했다 하더라도 예. 어떻게 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상당히 유명한 뭐 공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제 폭행, 협박 이런 거와 연루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김하성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폭행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그 당시에 4억 원을 줬냐 이게 상당히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김하성 측 주장은 본인이 그 당시에 병역 특례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이제 현역으로 소환돼서 또 입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앞으로 선수 생활은 치명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4억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일종의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 약점을 이용했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건가요? 네네. 예. 그러면 이매동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그 네. 술자리에 있었다는 목격자 선수들을 먼저 조사를 하고 지금 이매동 씨 조사는 좀 뒤로 미룬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순서를 그렇게 정했을까요? 근데 원래 이제 고소인 조사를 하죠. 예. 그런데 고소인 조사 한 다음에 피고소인 이제 이매동 씨를 조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아마 지금 진술이 틀리고 그러니까 일단 고소인 조사하면서 김하성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참고인이 누가 있느냐 해서 일단 전제가 된 게 폭행이잖아요. 예. 폭행과 관련된 참고인. 그다음에 이제 4억 원을 뜯겼다고 주장하니까 4억 원과 관련된 에이전시 직원 이렇게 일단 부른 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이매동 씨를 소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두 사람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종의 뭐 증거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매동 씨가 이거 폭행당해서 생긴 상처다 하면서 사진을 공개하니까 김하성 씨는 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7장을 공개했어요. 근데 7장 자체가 김하성 씨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모 언론 매체에다가 보냈는데 예. 약간 이제 이매동 씨가 말이 틀려요. 그 중에서 3장은 사실은 김하성 씨의 이제 폭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어떤 가정 폭력 때문에 저는 상처가 발생했다는 그런 사진인데 이제 7장을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하성 씨 측에서는 이전에 김하성 씨하고 임혜동 씨가 나눈 카톡 내용이 있거든요. 예, 자막 잠시 좀 빼주시죠. 그렇죠. 예. 저기에 보면 저거 자체가 김하성으로부터 폭행당한 게 아니고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가정폭력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가정폭력의 이게 현실이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김하성 씨 측에서 이렇게 보니까 7장의 사진을 보니까 3장은 김하성 씨와 무관한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저렇게 올렸기 때문에 저것은 의도적으로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본인의 이제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임혜동 씨도 저 사진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 사진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저 사진을 왜 보냈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본인이 4장만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7장을 보냈는데 뭐 그 언론 매체하고는 그 3장은 아니다는 얘기가 됐는데 그 언론 매체에서 일방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보도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예. 7장을 보낸 건 맞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결국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일부는 김하성 씨한테 폭행을 당한 사진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정말 폭행을 당해서 예. 생긴 상처인지 이제 그 부분이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죠. 네. 만약에 이제 본인으로 인해서 당한 폭행이 아닌데 그 사진을 언론사에 보내서 이제 보도가 된 거잖아요. 네네네. 김하성 씨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추가 고소를 한 건데 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예. 의도적으로 언론 매체에 보내서 이거 자체를 공개하도록 했느냐. 그러면 언론 매체에 보낼 때 7장 중 3장은 잘못 보냈다고 이 얘기를 해서 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그래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형법에서 처벌 규정과 정보통신망법의 처벌 규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형법의 명예훼손 규정은 좀 정도가 약하고요, 법정형이. 근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7년 이하 징역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하면 이게 유포 가능성이 엄청 크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요건 자체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기 때문에 형량이 세요. 그래서 예. 저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뭐 임혜동 씨도 사실은 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둘이 말이 지금 다른 거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대질 조사도 할 수 있겠네요. 뭐 대질 조사도 할 수 있고요. 서로 워낙 말이 틀리니까. 예. 근데 이제 목격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에이전시도 있고, 그다음에 저걸 보도한 언론 매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사람들을 조사하면 대질 조사 없이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다지 별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남은 지금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폭행 여부를 따져보는 건가요? 이제 폭행 여부도 있고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4억 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 자체는 4억 원을 받고 계속 돈을 요구했느냐예요. 그리고 김하성 씨가 미국에서 골든글러브 상까지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야구에 있어서는 뭐 엄청난 존재거든요.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런데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이미 합의금 목적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또 그걸 가지고 또 돈을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예. 공갈에 해당이 되거든요. 공갈이요? 그렇죠. 예. 갈취에 해당이 때문에 이 죄가 인정되느냐는 여부가 예.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예. 근데 김하성 씨 측에서도 지금 임혜동 씨 측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마 합의서의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김하성 씨가 4억 원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밀 유지 의무 이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걸 돈을 더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걸 어기고 임혜동이 또 돈을 요구하고 이게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위약금으로서 아마 8억, 그러니까 4억 원 줬잖아요. 예. 그게 2배인 이제 8억을 주기로 한 그 조항이 있었던 걸 보여요. 아, 합의금 조항이.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는 김하성 씨 측에서 임혜동을 상대로 소송 가처분 가압류하고요. 지금 본안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피고소인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성 씨 몸싸움 논란 좀 짚어봤고요. 저희가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의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에 처음으로 출석해서 지난 주말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귀한 주말인데 가족분들과 주말 행복하게 쉬십시오. 이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수처에서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는데 어쨌든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거야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죠. 시간 끌기란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이 논란이 불거진 지 시간이 꽤 됐는데 네. 공수처 첫 조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통보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저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일단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했어요. 특별감사. 그리고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제 결과 보고서가 뭐 불문으로 결정이 났는데 특별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 주심이 최종 검수를 해야 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그냥 결과가 발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 위원장이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감사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심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 어떻게 보면 결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나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최재 감사원장하고 둘이 같이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권익위의 그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해서 제보를 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원의 고유지. 예. 그 사람들이 이제 허위 제보했다 하고 같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한 5번 정도 소환을 했는데 예. 소환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강제 수사 들어가 있느냐? 이제 강제 수사는 뭐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이제 체포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거기서 상당히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15시간 받았고요. 예. 그럼 왜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왜 소환했는데 공수처 소환에 불응했느냐?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 측에서는 통보 자체가 이제 유법이었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유법은 아닌데 본인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뭐 업무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국회에 나가야 하고 예. 또 예산과 관련된 그런 업무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공수처에서 협의하지 않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보 자체가 이제 유법이다. 그리고 자기는 특별감사가 됐건 결과 보고서가 외부로 나간 것 자체는 그것은 적법한 절차고 또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정황이 어땠건 뭐 늑장 출석이 됐고 이제 15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이제 관련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높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예. 뭐 한 360쪽 정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뭐 모르겠어요. 저 특별 감사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제보가 있으니까 특별 감사 규정에 의해서 특별 감사를 한 건 맞지 않느냐. 예.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인데 전현희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제보가 허위 제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경미하든지 허위인데 이걸 가지고 특별 감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표적 감사다. 예. 그래서 권익위 위원장의 어떤 명예를 훼손시키고 아니면 임기 전에 예. 이제 사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아주 불법한 특별 감사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잘 가려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심이 이게 승인을 했느냐, 검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문제인데 근데 주심은 조은석 주심인데요. 나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 측에서는 그걸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인데 이제 컴퓨터에 로그를 해서 수없이 많이 봤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 검수가 된 거지. 이게 뭐 특별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이전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검수로 인정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법률적으로 할지 이제 사실관계에서는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공수처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추후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영장 만약 제가 인정이 된다고 예. 한다면 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지금 설립된 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영장이랄지 강제 수사를 해서 한 번도 선고한 적이 없어요. 뭐 오전 5패 기록이다 지금 예,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장이 됐건 예. 뭐 구속영장이 됐건 체포영장이 됐건 이런 것들이 다 기각이 됐거든요. 예. 그럼 기각이 됐다는 것은 물론 범죄의 소명, 중대성, 증거밀 도주염려 이런
것들을 다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5건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강제 수사했는데 다 기각이 됐다. 예. 이것은 공수처의 어떤 실력이랄지 법률적인 거랄지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정치의 중립성에 대해서 엄청 도마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사 관련해서도 과연 수사의 전문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 공수처의 구조 자체가 사실 외부에서 채용을 해서 어떤 막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수사에 있어서 어떤 좀 아마추어적인 이제 이런 것들이 난맥성이 많이 드러났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정치권이 됐건 뭐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러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공수처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마 저 부분도 뭐 영장 청구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만약에 또 기각이 돼버리면, 예. 더군다나 저게 논란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죄가 100% 된다 안 된다 뭐 그렇게 명확히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해석의 때문에.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 감사원조차도 예. 뭐 영장을 바로 청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추후에 뭐 최재 감사원장 조사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건 사고 키워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난주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기각 자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직 소환 조사 후에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 검찰 입장에서 청구하지 않을 수 없죠.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중대한 범죄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정당이 있어서 당 대표를 뽑는데 이걸 이제 돈으로 매수해서 근본적인 걸 흔들었다. 그리고 지금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구속돼 있잖아요. 예. 윤관석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박영수 보좌관, 그리고 이정근 부총장이랄지, 강래구 전 감사위원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돼 있어요. 그러면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뭐 검찰이 영장 청구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도 다 기각됐겠죠.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일단 중대한 사안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있는 PC랄지 이런 것들도 다 새로 하드를 교체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형평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봉투와 관련 사건의 최대의 수혜자는 송영길 전 대표거든요. 예. 근데 그 밑에서 돈을 뿌리고 했던 사람들이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통이라고 할 수 있고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장 청구는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8일에 이제 조사를 받았으니까 지금 뭐 사흘이 지난 건데요. 네. 보통 이제 조사 후에 영장 청구 여부는 한 며칠 내에 좀 결정을 하게 되나요? 그건 뭐 딱 정해진 건 없는데 네. 일반적으로 증거랄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면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영장을 청구하죠. 그런데 지금 약간 검찰이 좀 약간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예. 아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증거는 뭐 100%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받았다고 특정된 20명이 있잖아요. 20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를 일단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 조사를 해서 20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돈 받은 20명은 그냥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단지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돈을 뿌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돈을 받은 사람까지 조사를 끝마쳐야지 사실 이제 수사의 완결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증거에 있어서 좀 명백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그럴 생각이 경우는 듭니다. 더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 20명을 조사한 다음에 같이 조사를 한 다음에 영장 청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또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자신의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전당대회가 당내 잔치인데 이거를 네. 특수부에서 수사하는 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정당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돈을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주장은 송영길 전 대표가 할 내용은 아니고 민주당일지 제3자의 입장에서 그걸 갖다 또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당내 잔치를 할지라도 표를 매표하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윤관석 의원이랄지 뭐 강내구 저 감사위원도 법정에서 뭐 다 인정하고 일부 인정하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쩌면 최대 수혜자인데 자기들이 처벌받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또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식 자체가 중대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자체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범죄가 아닌데 왜 관련자들이 구속이 됐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전당대회에서 돈 뿌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당내 잔치다. 그러면 전당대회 때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뿌려대면 그것이 표를 매표를 하게 되면 그건 괜찮다는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좀 측면이 있죠. 예. 송 전 대표가 뭐 이제 검찰 비판을 강하게 했고, 뭐 검찰에서 주는 밥은 먹을 수 없다면서 시켜주는 식사하기보다는 외부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할 정도로 검찰에 완강하게 이제 반발을 했고, 그날 이제 끝으로 이걸 좀 짚어주세요. 진술 거부권 행사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이 좀 있습니까? 영향이 충분히 있죠. 아, 근데 그렇습니까? 본인이 사실은 파리에서 귀국을 했잖아요. 그때 검찰 2번이나 찾아갔지 않습니까? 나를 빨리 조사하라. 그리고 나를 구속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고요. 그 진술 거부권 자체가 물론 이제 법에 보장된 권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진술 거부권 자체의 행사가 수사기관이지 법원에서는 자기가 정말 정당하면 자기 주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기관도 설득을 시키고 예. 또 영장 때도 마찬가지고 또 법원에서 또 무죄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일반 범죄에서는요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마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좀 받거든요. 예. 그래서 영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답변을 하면 본인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 녹취록도 검찰이 제시할 거고요. 또 기존에 확보한 증거들로 송영길 전 대표의 예. 진술성을 탄핵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영장 심사 때랄지 이제 법원에 가서 나의 주장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청구를 한다면 이번 주 중에 어느 시점을 좀 정할지 그것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